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다큐멘터리 3분 정도 압축한 거 잠깐 들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시청도 해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진행해줄 허리케인 라디오 전석 해설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뉴스도사 백도사 뉴스 베테랑 백병규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병규 위원님은 60 민주항쟁에 직접 동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는 벌써 32년이나 지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곡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기자 생활 한 2년 차였을 때라. 사스마와르라고 그러죠. 예, 참 예. 경찰 쪽에 이제 근데 뭐 기사 써봐 제대로 나가지도 않은 그런 시대라 네.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예. 오늘 더욱 특별한 두 분 이제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백도사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나와 계신 두 분이신데요. 이 다들 1980년대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아주 그 극심한 고문을 겪으셨던 예. 그런 피해자들이신데요. 먼저 이제 소개드릴 분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에서 줄곧 활동을 하셨고 1985년이었죠. 김근태 전 의원이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국민참여 개헌운동을 하고 계신 연성수 국민참여 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이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역시 이 81년도에 항림 사건으로 이렇게 끌려가셔서 정말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셔서 이 나오신 후에 그 후유증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극심한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이런 그 고초를 당하셨던, 그리고 경제민주화 운동을 그동안 계속 해오신 이선근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연성수 대표님, 이성근 대표님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6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 특집 시간인데요. 민주항쟁에 참여하신 분도 좋고요. 청취자나 시청자분들 중에 관련된 일화가 있으신 분들 사연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분들 벌써 계신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60 민주화 운동 32주년 기념식은 아주 의미 있는 곳에서 열렸다면서요, 백병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개해 주신 두 분이 가서 이 고초를 당했던 이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이제 남영동 인권기념관으로 네, 바뀐 지금 거고요. 기념관이 이제 그 설립 중에 있는데요. 네, 이곳은 정말 그 아주 악명이 80년대 아주 고문으로 그 악명이 높았던 데고요. 원래는 그 이제 치안본부 뭐 대공분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던 곳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사 독재의 그 상징과도 같은 곳이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인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인권의 어떤 현장으로 예. 증거로 이렇게 삼는 이런 좀 인권 기념관이 준비 중에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하죠. 남영동 대공분실 60민주항쟁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고문당하다 돌아가신 곳이고, 영화 1987 통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백병규 의원님, 남영동 대공분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이곳은 이제 그 1976년에 세워진 곳입니다. 네, 76년에. 네. 그리고 하나 좀 참 독특한 게 이른바 그 현대 우리나라의 현대 대표적인 이제 건축가라고 하는 이 김수근 씨가 설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남영동에 5층 거기에 이제 그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로 고문이 이루어졌는데 처음 설계될 당시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런 어떤 고문이나 이런 그 은폐된 그 아주 은밀한 이런 그 아주 그 격리된 곳에서의 어떤 네. 그런 수사를 위해서 설계가 됐던 이런 이제 그 장소이기도 네. 하죠. 나선형 계단이 있고 뭐 5층 취조실로 직접 통하는 뭐 나선형 계단이 있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아까 다큐에서 잠깐 들었었는데요.
자, 연성수 대표님, 이성근 대표님 두 분 또한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성수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끌려가시게 됐어요? 그 1983년도에 김근태 전 의원하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만들었어요. 네. 전두환이 이제 광주 학살 이후에 좀 정치를 이렇게 풀어보겠다고 유화국면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폭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민청년을 창립했죠. 네. 1983년에요. 8년도에. 그래서 그때 창립 정신이 두꺼비 정신이었어요. 두꺼비요? 두꺼비. 이 두꺼비는 이제 새끼를 베면 뱀 앞으로 가서 뱀을 약 올려가지고 뱀이 잡아먹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뱀을 자양분으로 해서 그 안에서 부화하거든요. 뱀 안에서. 안에서 이제 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그 폭력적 본질을 폭로해서 그들이 우리를 잡아가게 하고 그러면 잡혀가서 그걸 터트린다. 이런 이제 계획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열심히 싸웠어요. 뭐 광주항쟁도 진원국도 해주고 그 8.25 독립 투쟁도 하고 쭉 했는데 85년도에 드디어 본질을 드러내면서 김근태 의원하고 저희들 이제 구속하기 시작했죠. 그때 남영동에 끌려가서 한 25일 동안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죠.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데가 이제 바로 거기 예. 남영동 대공 분실인데 예, 그 공간도 갔다 와 보셨어요? 예, 그 몇 번 갔었죠.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바깥에서 했었는데 네. 전 거기서 이제 그 고문 당하면서 그게 치욕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민주운동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민주시민 교육하러 갔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아예 고문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느꼈고 그게 풀어진 게 올해 그 박종철 열사 그 추모식 할 때 공개적으로 이제 인권기념 만다 그러고 인수하고 축하잔치 할 때 그때 그 후유증이 풀어지더라고요. 몸이 기억한다. 참 예, 고초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성근 대표께서는 언제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시게 예, 됐습니까? 81년 6월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연 대표님보다 2년 먼저, 예, 한 그렇습니다. 4년 먼저 예, 가신 그렇죠. 거네. 남영동 예, 대공분실. 예. 어쩌다가 고초를 당하시게 됐어요? 전두환이 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고 나서 서울의 봄이 있었죠. 80년에. 네. 근데 서울의 봄이 이제 무산되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수백 수천 명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대학살극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런 군사 쿠데타를 막아내는 힘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학생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인 이제 시위를 배후 조종하면서 조직을 해 나갔는데 81년 6월에 활동한 1년 채 안 돼서 이제 체포가 조직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게 이제 항림 사건이라는 예, 거였죠. 전국 무림 항림 민주 사건. 학생연맹 사건인데 줄여서 이제 항림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이성근 대표님은 당시 대학교는 어디? 예, 서울대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랬군요. 백도사님, 그 최근에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옛 대공분실 공간을 살피다가 3층에 뭐 VIP 고문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옛 대공분실 5층이 이제 그 조사실이고 거기는 아주 그냥 창문도 조그만하게 돼 있습니다. 긴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뭐 빛도 아주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도록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아예 뭐 투신이나 이런 걸 못 하도록 이렇게 그 창문이 돼 있는데 다들 이제 거기서 고문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바로 이제 오늘 이걸 준비를 하다가 우리 특히 이제 이성근 대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5층뿐만이 아니라 3층에 VIP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고문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우리 이성근 대표께서 고문을 당한 곳이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5층이 저희가 수사받은 대로 저도 수사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큰 방이 없었어요. 5층에는 크다 하더라도 열 몇 명이 둘러서서 막 그 매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는데 네. 이번에 3층에 아주 큰 공간이 하나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만 바로 그 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끌려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저를 중간에 세워놓고 그 폭력 영화 보면 깡패들이 주먹치고 발치고 그러면 사람이 막 몸이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면 여 스튜디오보다 좀 커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큰 방이 5층에 없어서 이상하다. 왜 이랬나? 얘들이 훼손을 했나? 경찰이 그동안 자기들의 그 음혹함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랬나 했는데 3층을 누군가가 이제 갔다 오더니 아주 큰 방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 빨간 타일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아, 바닥에는 이제 고무판으로 돼 있고 해서 이제 물고문, 전기고문, 뭐 매찜질하는 그런 것이 모든 게 가능할 넓은 공간이 그 예. 당시에 있었던 타일 색깔이 일부 빨간색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그때 최근에- 기억이 나신 거군요. 예, 그리고 그 꽤 오래전 일인데. 그거는 뭐 맞는 사람이 한번 맞으면 그 기억이 평생 안 잊어집니다. 네. 매우 몹시 큰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거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잊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최근에 발견이 예,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다고 그러죠. 예, 예. 근데 설계 도면에도 이게 VIP 룸이라고 이렇게 그 써 적시가 있어요? 돼 있었다고 예,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심하게 치조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주요 인물에게는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처음 수사를 네.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작은 방으로 옮겨서 5층으로 옮겨서 수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땐 여기가 5층인지 3층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시는 그건 저는 거예요? 모르죠. 그 계단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다가 보면 완전히 그 방안 감각을 상실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방으로 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예. 자, 그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이름 듣는 것만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백병규 의원님? 네, 그렇죠. 여기 뭐 두 분도 말할 나이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성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뒤로도 이 후유증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이제 겪고 뭐 생사의 고비를 이제 넘나들기도 하셨는데 이 연성수 대표께서 바로 이제 이런 그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뭐 치유센터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남영동에다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영동이 이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하나의 센터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그 기억이 힘들어서 잘 못 나와요 그쪽까지.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성근 대표께서도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젊은 청춘을 거의 그 간암 수술을 하느라고 다 보낸 셈입니다. 20대 때 그러면요. 30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한 10년간 3번에 걸쳐서 간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고문 후유증으로요. 예. 네. 연성수 대표님은 어떤 뭐 말씀하기 참 곤란하실 것도 있겠지만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난 그 하여간 내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마비가 네. 되고 뭐 심장이 막 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도 이제 이런 게 고문을 받다 보면 한 25일 이제 거기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력 투구를 해요.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걸 방어하려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해서 소진해서 그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이 서울구치소에서 결핵 걸린 걸 속인 거예요. 소위 계속 약만 계속 줘가 이사서 물어보니까 결핵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도 단식해서 싸워서 병사로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렇게 전력 투구에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온 기운이 소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쉽지가 않죠. 제가 나와서 결핵 투병만 한 6년 동안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전력 투병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조그만 사건도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럼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그 날 잡았어요. 네. 그럼 큰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엄청 큰일로 느껴지면서 경찰만 보면 이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빠 왜 그래 도대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잠복해 있다가 어떤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밀쳐내게 되고 그게 이제 상당한 사회적인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투구라는 게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트라우마와 대항하기 위한 전력 투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사건도 옛날 게 기억이 나면 그냥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대항해야 되니까 과잉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남들이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 하고 하는 예.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저 미얀마하고 스리랑카, 인도로 그 저 불교명상 공부하러 가서 몇 년 동안 있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많이 극복이 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민정을 했으니까 민정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극복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인이 고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그 친척들, 그 주변 사람들 다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있죠. 네. 그 당시에 20만 명이 돼요. 근데 네. 그때 안 끌려가려고 조언한 사람들이 한 그 3배가 넘어요. 한 60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따져가지고 가족과 따져보니까 거의 숫자가 한 5, 600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가 2천만 명인데 2천만 500만이면 4분의 1 정도가 그 위안부 피해자 사건으로 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 80년도 전두환이 광주를 포압적으로 탄압했을 때 그때 이제 도망가려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 집마다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두환에 피해자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추산해 보니까 광주 인구가 한 100만, 전남이 한 100만, 200만이죠. 그 가족까지 치면은 그 당시에도 보면 그 광주 사건의 트라우마 숫자가 한 1,000만은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한 청취자께서 이야기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런 격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6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 특집 체육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연성수 이성근 대표 그리고 백병규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8분 18초입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네. 60민주항쟁 32주년 기념 특집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연성수 대표, 백병규 해설위원 세 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분이 이 연성수 이성근 대표 두 분께서 아픔의 이런 장소 60민주항쟁 기념식 무대에 올라가서 애국가를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TBS TV에서 생중계도 아까 하고 그랬었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V로는 좀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60민주항쟁 32주년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있었던 무대 두 분이 지금 네. 저 무대에 서 계신 거죠? 오른쪽에 계시는데 지금 약간 네, 그 화면 카메라에 밖에 좀 잡혀 있지 계시네요. 않고 있는데요. 네, 그 꼭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해찬, 못 잡았군요. 손학규, 정동용 대표 밑에 계신 분들이고요. 네. 보이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저기 이제 큰 화면으로는 보이네요. 한 네. 20여 분 무대에 네, 올라가셔가지고 저희 애국가를 오른편에 계시죠? 부르시는데 네. 이성근 대표님 기분이 네, 어떠셨어요? 여기 보이십니다. 그래서 네, 예, 저는 그 이해격지서 수사받고 감옥을 살고 나와서
극장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 강제로 이제 애국가를 옛날에 그랬죠. 할 때 일어서게 만들고 그랬을 때도 저는 그 애국 단체였던 그 흥사단 출신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그 애국가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정도로 저는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 그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고초를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한 압박이 없는 곳에서 애국가를 부른 게 된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성수 대표님은 지금도 예. 중절모를 쓰고 계십니다만 지금 무대 이성근 대표님도 저기 화면에 잠깐 바로, 네, 여기 바로 연성수 대표 나오고 계십니다. 연성 대표님 네. 모자 쓰고 계신데 네. 예, 뭔가 생각이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 좀 그 노래 부르는 장소가 테니스 코트장이에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그 고문 경찰관들이 그 민주사들을 고문하고 저기 와서 땀 내고 푸는 데거든요. 그러면 고문 받다가 그게 보입니까? 그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이 와치들께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 잔인하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한 다음에 저희 가서 노는 거예요. 땀을 빼고요. 거기 그렇죠. 가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장소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웠죠. 예, 바뀌었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저기 나오신 분들이 동학혁명서부터 쭉 이렇게 서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노동자들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6월 항쟁 때 사실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넥타이 부대 있죠. 예, 예. 넥타이 부대가 5월 8일 날 그 호원 철폐 성명을 발표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구로공단도 발표했고 광주의 광주 어망 노조들도 발표했고 그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행사에는 좀 초대가 예.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 안에서는 학생이나 민주 투사들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밖에서는 고문 경찰관들이 테니스 운동을 했었다. 그래요.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장소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 남영동이 좀 좁다고 테니스 코트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좀 몇 분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한 분께서 머리 숙여 두 분께 감사합니다. 모진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고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평온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선배님 중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젊은 날 세상을 떠나신 분만 4분입니다. 이것이 진실 남영동의 흑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백도사님이 오늘 기념식도 직접 취재도 하고 오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앞서 우리 연성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가서 바로 애국가를 부르시고 그 기념 행사를 가졌던 자리에서 바로 이제 왼편에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담벼락이 어떤 담벼락인 거니 바로 그 남영역을 지나는 그 철길 옆 담벼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차 소리가 바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런 모진 그런 고문의 공간이 시절, 있었고. 그런 흑역사, 그런 어둠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담벼락 하나에 이 공간을 뛰어넘는데 이 공간을 바꿔내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를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요. 네. 앞서 이제 그 우리 이성근 대표께서 경제민주화운동 계속 해오셨고 연성수 대표께서도 그 노동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행사를 봤을 때 저는 의외로 좀 그 뜻깊었던 게 김용균 씨 모친 김민숙 선생님이랄까 혹은 뭐 특성화 고교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은하 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헌법 조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민주사회, 좀 더 나은 민주주의, 좀 더 풍부한 민주주의가 되자면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직접 이 국민의 목소리로 내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뜻깊었던 아주 이런 행사였던 것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참석자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백 국장께서 어떤 분의 발언 좀 현장에서 취재해온 다 발언이 있나요? 네. 들어볼 수 있는? 일단 뭐 간략하게 조사가 되는 게 있는데요.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우선 나온다. 어떤 분의 모든 국민이 말씀이신지? 평등하며 설명을 좀 네, 국민들에 의해 이지선 운영하는 이사장께서 민주 민주화운동 공화제를 기념사업회 이사장께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메시지를 이제 그 전달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성수 대표님, 이성근 대표님, 2019년 6월 10일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 말씀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먼저 이성근 대표님부터 해주실래요?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적 절차를 따지는 그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정치 세력끼리 진영끼리 서로 타협할 줄을 모르는 정쟁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호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민주는 이룩했지만 아직 이제 공화적인 정신은 우리나라에 아직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어떠한 그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정신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를 빨리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막 끝판 싸움을 하지 않는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 연성수 대표께서는 이 손바닥 헌법책을 아마 내셨던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헌법 보급에 네. 굉장히 그 많이 애를 쓰신 분이긴 한데요. 손바닥 헌법책이요. 네, 아주 작은 헌법책 포켓 있잖아요. 사이즈로 네, 맞습니다. 헌법책을 만드신 그걸 거예요. 내서 예. 굉장히 큰 좋은 반향을 얻기도 하셨는데요. 좀 연성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87년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어요. 네, 근데 그 과실은 정치인들이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그때 개헌을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저희는 촛불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싸움 국민들이 하고 그 결실은 그 저 정치인들이 차지하고 나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그 결과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그 87년 당시에 4.19 의거와 5.18 광지 의거로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는 단호히 거부한 국민의 권리를 집어넣다고 헌법 전문에다가 넣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8인 정치회의에서 여야가 야합을 해가지고 싹 빼버리고 안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승만 잘못했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 87년 헌법 만들 때 복원할 수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4.19 헌법에는 불법 공무원은 그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법 공무원은 국민이 파면을 청원할 수 있다. 오. 그게 지금 국민 소환제거든요. 예. 그 조항을 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50만 명이 서명을 하면 헌법 개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87년에요. 아니 4.19 혁명 때 60년에요. 그 그렇죠. 조항은 박정희 정권 초기에도 있었어요. 오. 5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민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그때 그런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조항을 복원할 수 있는 저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개헌이 45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씨께서 자기가 대통령 해먹을 생각에 그냥 급하게 개헌하면서 직선제문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애를 먹으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승리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개헌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집어넣어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이건 꼭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들이 정치 잘못할 때는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 문자 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저는 학교 휴학계를 내고 86년에 군대 입대해서 전경으로 편입돼서 흔히 얘기하는 사복 백골단으로 3년 근무하고 나온 사람인데요. 60 민주화운동 때 대모 막던 전경으로서 너무나 마음 아픈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진정으로 민주화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뉴스 베테랑 백병규 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87년 이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네,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두 분 대표분들한테 꼭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그런 가혹한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독재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독재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이게 좀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그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어 교육 이거 정말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 오염되고 말이 잘못되면 네. 바로 거기서부터 정신이 무너지고 민주 시민 교육도 결국은 이러한 올바른 말부터 제대로 정립하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지금 이런 뭐 무슨 독재 소리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아까 치유센터 얘기했잖아요. 그 치유센터의 주 목적은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국가폭력에 피해받은 사람들 역사의 증인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민주 역사 강사로 거듭나서 국민들한테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거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근 대표님. 예, 저 남영동에서 오늘 그 60 기념식이 열렸던 의미가 바로 그걸 웅변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엄혹한 고통을 겪었던 민주화 운동 인사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 각종 인권 침해 사건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제 통치의 수단의 하나로 와서 이제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다시 자신을 부활시키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없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60 기념식이 비록 좁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기념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인권기념관에서 9월까지 남영동 대공분실 기억한 기획전시도 열린다면서 백두산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그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 쳐보시든지 아니면 민주인권기념관을 쳐보시면 거기 가시면 네, 그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아주 잠금 해제전이라고 열리고 있는데요. 80년대 우리가 다시 해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획전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 6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 특별 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4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선근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백도사님도 오늘 오전부터 기념식 다녀오랴 방송 준비하랴 참 바쁘게 모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사실 뭐 이런 방송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백도사님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5번째입니다. 보령 해저터널 길이 세계 5번째. 선물 당첨자 명단 허리케인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장에서도 흘렀던 곡이죠. 광야에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